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젯밤 9시까지 3,500명을 넘으면서 오늘 최종 확진자는 4,000명대가 예상됩니다. 전문가는 지금의 위험도를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이번 주 하루 확진자가 많게는 7,000명대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하루 새 12명 더 확인됐습니다. 전국적인 감염 확산 우려 속에 특히 기말고사를 앞둔 대학가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피해 보상에 인색하다며 지금의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한 단합과 함께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비롯한 핵심 4인방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에 적극적이었던 정영학 회계사만 혐의를 인정하면서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코인 대학살과 시세 조정이란 말이 맞서는 등 시장에선 원인을 놓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종 신고된 한 여성이 승용차 트렁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살해 용의자는 시신 6일을 도운 공범까지 살해해서 야산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합니다. 오늘 발표되는 확진자도 4,0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최대 7,000명까지 증가할 거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전국의 유행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3,558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정에 집계를 마감하고 나면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 규모는 4,000명대 초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86.6%로 하루 전보다 1.1%포인트 증가했는데 특히 인천은 93.7%로 포화 상태입니다.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사람도 982명에 이릅니다. 호흡곤란이 있어서 입원을 통해서 치료나 아니면 검사가 좀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병상 배정이 지연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중증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60살 이상 연령군 주간 확진자 수는 지난달 첫 주에 비해 2.5배나 증가했고 전체 확진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 역시 35% 이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최근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도 급증 양상을 보였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1.1 이상을 유지하면서 확산세를 잡는 데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의료 역량 대비 환자 발생 비율은 수도권이 111.2%, 비수도권은 49.8%로 나타났습니다. 111.2%라고 하는 쪽은 우리 그 중환자 대응 능력이 수도권에서는 이미 모두 찼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주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를 전국 단위와 수도권은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 비수도권은 중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며 의료 역량이 한계에 봉착했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유입된 비상 상황에서 정부는 앞으로 4주간을 특별 방역 강화 기간으로 정하면서 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백신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하루 만에 12명이 추가되면서 모두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환자는 12명이 늘어서 모두 2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감염은 10명, 남아공을 다녀온 2명이 새로 확인돼 해외 유입 사례도 2명이 늘었습니다. 앞서 확인된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는 지난달 24일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한 인천 거주 40대 부부와 이들의 지인, 10대 자녀 등 12명입니다. 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들의 증상은 대부분 경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브리핑에서 다행히 오미크론 변이 관련 확진자들의 건강 상태는 현재까지 안정적이고 경미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상황을 볼 때 오미크론의 전파 속도는 델타를 훨씬 능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남아공에선 이미 우세종이고 유럽과 미국,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이 델타를 대체해서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인천의 한 교회에서 대학가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온 학생들이 잇따라 오미크론 의심 환자로 분류됐는데요. 그 사이 여러 학생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종 감염 여부는 오늘 오전에 나올 예정입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건물. 이곳에서 수업을 듣던 외국인 학생 한 명이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달 28일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처음 확인된 A 목사 부부가 속한 인천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다음 날 학생 30여 명이 참여한 대면 수업에 참여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동안 학교 도서관에서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현재 오미크론 변이 감염 의심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말고사를 앞둔 학교 안에는 불안감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게 굉장히 조금 당혹스러웠고 그래서 이대로 바로 학교를 등교해도 되는 것인가 조금 걱정이 좀 됐던 것 같아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이고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도 감염 발생의 위험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고 학교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도서관입니다. 학교 측은 오는 11일까지 도서관 이용 인원을 30%까지 제한하고 세미나실 등은 이용을 금지했습니다. 또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캠퍼스 내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경희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 의심 사례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방역당국이 어제 0시 기준 발표한 추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이들의 오미크론 감염 여부가 공식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인천 교회발 오미크론 감염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청소년까지 방역 패스를 확대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논란이 거셉니다. 하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는 뜻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 패스를 다시 한번 결사 반대합니다. 한 고등학생이 작성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청원인은 돌파 감염 사례도 많고 사망과 부작용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들의 불이익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소년까지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방역 패스는 부당한 차별이 아닌 공동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접종은 더 이상 선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 학부모님, 청소년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현재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 10명 가운데 3명만 백신 접종을 마쳤는데 그나마 고등학교 1, 2학년은 64.8%가 접종을 마쳤지만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생은 14%대에 그칩니다. 지난주 10만 명당 코로나19 발생률이 12세에서 15세는 12.4명, 16세에서 17세는 6명으로 2배 차이를 보이며 예방 접종 효과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백신 접종은 우리 청소년 자신과 또 그 가족,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으로 정부는 학생, 학부모님께 적극적인 백신 접종 참여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게다가 최근 2주간 확진된 소아청소년의 99%가 백신 미접종자이거나 접종 미완료자였습니다. 다른 시설보다 학원에 방역 패스를 도입하기로 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학습권 침해 논란 속에서도 내년 2월로 예정된 청소년 방역 패스 도입 연기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감염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고 앞으로 약 8주의 여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 시기를 내년 2월 1일보다 더 늦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코로나19 하루 평균 학생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교육당국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학교 방문 백신 접종에 대한 수요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내년 2월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방침을 놓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각 학교의 기말고사 이후에 학생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 오전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기말고사를 치른 후 접종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의 준비가 충분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 동안을 집중 접종 지원 주간으로 정했는데 각 학교의 기말고사 일정이 이 기간 내에 끝나게 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잠시 숨통이 트였던 자영업자들은 방역 조치가 다시 강화되면서 또 하루하루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특히 새로 도입된 방역 패스로 현장에서 혼선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북창동에 있는 버거 요리 전문점입니다. 지난주부터 예약이 하나둘 취소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연말 단체 예약 문의가 뚝 끊겼습니다. 수도권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10명에서 6명으로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속도로 번지는 코로나19에 손님이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입니다. 11월 달에 장사 좀 잘했어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손님들이 밀려났는데요. 앞으로는 또 그런 일이 또 없을 것 같아요. 7명, 8명 드는 거의 취소했고. 일상 회복이 멈추고 난 뒤 첫 점심 장사는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매출은 지난주 같은 요일 점심과 비교해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대형업소 다 무너졌어요. 12월 달에 예약이 한 15일부터 25일까지 한 30건 우리 저 큰 가게에서는 있었어요. 있는데 먼저 토요일 날 싹 취소됐습니다. 새로 확대 적용되는 방역 패스는 자영업자들에게 특히 골칫거리입니다. 식당, 카페에서 미접종자는 2명 이상 모이는 게 금지되다 보니 접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무인으로 운영되던 곳은 방역 패스 하나 확인하자고 사람을 쓰라는 건지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일이 손님들 오시는 것도 다 뭐 백신을 맞으셨느냐, 뭐 안 맞으셨느냐, 그것도 일일이 다 확인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손님들 오시는 분들 그런 것도 확인하러 막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원 없이 알바 없이 무인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알바를 구해서 그 확인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면 비용 문제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은 잔뜩 기대했던 연말 모임이 또다시 내년으로 미뤄져 아쉽습니다. 미접종자에 대한 사실상의 출입 제한 조치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위드 코로나가 돼서 친구들도 만나고 하나 싶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이번 주 토요일에 드디어 한 10명 정도가 만나기로 했다가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 미접종자분들은 최대한 안 만나려고 하고 약속도 안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랑 유대 관계도 점점 얕아지고 있고 그래서 걱정이에요. 폭증하는 확진자 수에 변이 바이러스까지 덮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은 또다시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자영업자 단체는 방역당국이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을 희생시키고 있다면서 손실보상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 정책을 다시 비판했습니다. 방역에 따른 부담과 피해는 개인들이 졌는데 정부 지원은 쥐꼬리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겐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라고 다시 압박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만났습니다. 생계 유지마저 버겁다는 자영업자들 한탄에 이 후보는 그래프까지 동원해 작심한 듯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진 건 정부가 현금성 지원에 인색해 개인이 부담을 떠안은 탓이라며 K방역은 국민 희생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었느냐. 이거 정말 쥐꼬리입니다, 쥐꼬리.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죠. 다른 나라들은 돈이 나와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에선 피해를 보상할 전폭적 지원이 이루어질 거라며 차별화를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되면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의 의무를 개인에게 떠넘겨가지고 개인의 빚을 늘리고 개인을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윤석열 후보를 향해선 더 날카로운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소상공인 50조 원 지원을 공약한 윤 후보가 당장 지원책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이어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 무마 의혹은 혐의점이 명백하다며 특검을 거부하면 범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측이 그랬지 않습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제가 그 말씀 또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윤석열 후보가 범인일 수 있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이 주문한 개혁입법안의 당론 채택이 의원총회에서 대체로 보류된 데 대해선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하고 면책 특권 제한 여부 등은 합의 가능한 것들부터 의견을 모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성역 없는 특검 요구에 이미 하자고 대답한 지 3주가 지났다며 혹세무민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를 향해 언제까지 국민을 속이려 하냐면서 윤석열 후보는 물타기 음해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저축은행 건을 포함해 특검을 받겠다고 3주 전에 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을 하겠다면 잔꾀 부리지 않고 당장 하면 된다며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 구차하게 할 거라면 차라리 특검을 받지 않겠다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이재명 후보에게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통 끝에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당 안팎의 인사를 영입하면서 조직을 정비한 윤석열 후보는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를 향해선 방역과 부동산에서 모두 실패했다면서 민주당 정부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윤석열 선거대책위원회가 후보 선출 한 달여 만에 본격 출범했습니다. 윤 후보는 공정이 상식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윤석열표 공정으로 기본을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의 방역과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거센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지겹도록 역겨운 위선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내년 대선에서 진다면 이어질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도 패배할 거라며 정권 교체라는 목표 아래 모두가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지지 기반 확장을 위한 당 혁신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당의 혁신으로 중도와 합리적 진보로 지지 기반을 확장해서 이들을 대통령 선거 승리의 핵심 주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선대위원장들 역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권 교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를 자신들의 어설픈 이념을 실현하는 연구실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습니다. 정책적 고민은 깊이가 얕고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정면으로 비판할 용기조차 없는 나약한 후보입니다. 선대위 출범에 맞춰 조직 구성도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홍준표 캠프와 유승민 캠프에서 뛰었던 인사들을 영입하며 원팀 정신을 부각했고 금태섭, 윤희숙 전 의원을 영입해 중도 실용 기조도 더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빈곤과의 전쟁을 가장 중요한 정책 기조로 꼽은 윤석열 후보. 조만간 비전 발표회를 열어 정책 행보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묵은 갈등을 풀어내고 대규모 선대위에 닻을 올린 윤석열 후보. 정책과 공약을 가다듬는 한편 삶의 현장으로 가는 민생 행보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제3지대 후보들도 공조를 시작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만나서 결선 투표제 도입의 뜻을 모으고 양당 후보들에겐 특검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단일화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박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거대 양당 체제에 경종을 울리겠다며 처음으로 공식 회동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 양당 정치가 우리 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는 적폐다, 이런 데 인식을 같이 했고,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두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도입해 다당제를 구축하는 등 선거제를 개혁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두 후보는 결선 투표제 도입에 뜻을 같이 하며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해나갈 것이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향해 동시특검도 촉구했는데 상설특검으로 하되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추천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확실한 방법은 상설특검을 하되 상설특검에 있어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기득권 양당은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추천과 관련해서는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방안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앉은 모습이 화면에 잡히는 것은 거부했고 제3지대 단일화 논의를 했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없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5개 시도당 요건을 충족해 새로운 물결 정식 창당을 앞두고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역시 단일화에는 회의적입니다. 다만 심상정, 안철수 후보와 마찬가지로 거대 양당 후보를 싸잡아 비판하는 데는 궤를 같이 했습니다. 지금이 뭐 조선시대인가요? 미천한 출신이란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지 않는다면은 훌륭한 정책 또는 전문가 식별할 눈도 없을 겁니다. 제3지대 후보들이 공약을 내놓으며 활발히 선거운동을 이어가곤 있지만 세 사람의 지지율은 여전히 바닥에 머무는 상황입니다. 제3지대 후보들이 단일화를 경계하면서도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건 낮은 지지율에 따른 위기감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연대가 대선 구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대장동 윗선 로비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이미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이른바 핵심 4인방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녹취록 등을 제출하면서 적극 협조했던 정영학 회계사만 혐의를 인정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9월 말 검찰 대장동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2달여 만에 법정 다툼이 시작된 겁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기일이었지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유일하게 법정에 나왔습니다. 구속 상태로 하늘색 수의를 입고 나온 유 전 본부장에게 재판부가 발언 기회를 주기도 했지만 유 전 본부장은 변호인과 협의해 진술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측 역시 아직 수사 기록을 열람조차 못했다며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은 나중에 밝히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정영학 회계사 측은 다른 피고인들과 입장이 달라 낙인 찍힐까 두려움이 있다면서도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의 진실이 드러나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는데 앞으로 재판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인물들이 녹취록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직 저희가 기록을 못 본 상태니까 오늘 답변드릴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사실 녹취록 얘기가 있었는데요. 녹취록을 다들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신빙성을요. 네, 죄송해요. 첫 재판이 40분 만에 끝난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24일 한 차례 더 준비 기일을 열어 향후 증거조사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날 김만배 씨 측은 검토해야 할 자료가 방대한데 검찰이 기소 이후에도 계속 소환 조사를 해 어려움이 있었다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의 이득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그만큼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 10월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배임 액수가 1,800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은 배임 공범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한은 내년 4월로 그 전에 1심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대기업 협찬 일부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수사 2부는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청탁금지법 위반 일부 혐의에 대해서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무혐의 처분된 사건은 김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인 코바나 콘텐츠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한 르코르비제전으로 도이치모터스를 비롯한 23개 기업이 협찬했습니다. 검찰은 전시회가 열린 2016년은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에 부임하기 전이라서 협찬의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회식으로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빚은 검찰 대장동 전담수사팀이 회식 당일 11명이 참석하는 2차 술자리도 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서초구청은 지난달 4일 대장동 수사팀원 11명이 서초구에 있는 주점에서 2차 모임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참석자에겐 과태료 10만 원씩, 해당 술집에는 과태료 150만 원과 운영 중단 10일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서초구는 앞서서 1차 회식 참석자 15명과 식당에도 같은 행정처분을 통보했습니다. 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좀처럼 보이지 않던 양상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코인에 대한 대학살이 시작됐다, 또 시세 조정이 진행 중이다라는 등 원인 분석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24시간 운영되는 국내외 가상화폐 시장은 늘 그랬듯이 연일 요동칩니다. 지난 10월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은 7, 8월에 비해서 거의 2배나 폭등했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기반 상장지수 펀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위험 회피 수단으로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And so the thinking goes that when the ETF happens, it will open up a huge new a supply of demand. Lots of people are going to come in. 하지만 요즘 투자자들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최근의 급격한 변동폭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국내외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하루 새 무려 20% 이상 폭락해서 지난 10월 초 이후 처음으로 5,6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외신이 꼽은 가장 큰 원인은 이른바 멍거 효과.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회장의 오른팔인 찰리 멍거 부회장이 최근 자본시장의 거품이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 때보다도 심하다고 말하자 10억 달러 어치가 투매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폭락 다음 날과 이튿날 어느 정도 만회되더니 다시 등락을 반복하는 등 이전과는 요동이 너무 심한 편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 난무하는데 코로나 새 변이 오미크론으로 선호 심리가 약화했고 미국의 자산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 가속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은 편입니다. 일단 가상화폐 가격에 대한 관련이 분명히 있었고요. 거기에 좀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 미 연준의 긴축기조 강화 우려인 것 같습니다. 결국 유동성 축소라는 것이 가상화폐 가격의 급락으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와 대체 불가능 토큰 NFT 시장의 확산 조짐과 관련한 조정의 문제여서 이른바 12월의 반등인 산타 랠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관계로 아마 올해 유행했던 그 암호화폐 관련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 파생 상품 있잖아요. 디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약간은 시세 조정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때 빚내서 투자하는 한탕주의식 투자, 이른바 불장의 진원지이기도 한 국내 코인 시장의 투자자는 약 660만 명. 이들은 시세판에서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지난달 미국 출장을 다녀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번엔 중동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이 부회장은 어젯밤 10시쯤 김포공항에서 전세계 편으로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출장 목적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모레인 목요일에 돌아온다고만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출장에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찾아 단절됐던 글로벌 네트워크를 복원하고 신사업 기회 등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는 시점이 이르면 내일이 될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법 공포일로 정부는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서두른다는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일 공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공포일을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인천 용현동의 노상주차장. 길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 사이로 경찰차들이 진입합니다. 지난 5일 저녁 7시 반쯤 이곳에 주차돼 있던 검정색 승용차 트렁크 안에서 50대 여성 A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차 이렇게 왔었다고. 여기에? 네. 그리고 많이 왔었다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했고. A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반쯤 남편이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마지막으로 본 뒤 사라졌고 A씨의 딸이 이튿날 오후 7시 10분쯤 엄마가 특별한 이야기 없이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했습니다. 강력 범죄를 의심해 추적에 나선 경찰은 실종 신고 하루 만인 지난 5일 오후 6시 반쯤 인천 주안동의 모텔에서 용의자 50대 남성 B씨를 검거했습니다. B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건물에서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신을 유기하는 걸 도와준 후배도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야산에 매장돼 있던 40대 C씨의 시신도 발견했습니다. 나는 못 갔는데 여기 하나 아저씨 갔는데 그 중간에서 못 들어오게 하더래. 근데 어딘지는 잘 몰라. 경찰은 B씨가 피해자 A씨의 카드를 훔쳐 현금 수백만 원을 인출한 기록을 확인하고 금전적인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와 C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B씨를 상대로 피해자들과의 관계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에 숨진 고 김용균 씨의 3주기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추모 주간을 선포했습니다. 추모위원회는 현 정부가 산재 사망 노동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위험에 외주화는 여전하다며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산재 사망자의 80%에 해당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거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용균들은 김용균법에 의해서도 원칙이 책임질 우리 직원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고 노무비까지 아직도 빼앗기고 있다는데 이 문제도 하루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용균이 같은 노동자들은 목숨 걸고 일해야 하고 권리를 포기해야 일자리를 얻는 비정규직은 없어지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 화산 폭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가 50여 명에 달하는데요.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산 폭발로 무려 11개 마을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맹렬한 기세로 뿜어져 나온 화산재로 집들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망자는 20명을 훌쩍 넘겼고 실종자도 수십 명에 달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자 100명 가운데 60여 명은 병원에 입원해 화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Saya kepanasan di dalam mobil. Kepanasan dalam mobil pas lava kayaknya berhenti sebentar gitu. Aku keluar dari mobil. 당국은 실종자 일부가 용암이나 화산재 진흙에 파묻혀 끝내 발견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택 잔해 속에서는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숨져 있는 엄마와 딸이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옥 3천여 채와 도로 등이 파괴됐는데 1,700여 명은 임시 대피소로 대피한 상황입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내려지는 등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딴 비로 화산재가 진흙으로 바뀐 데다 추가 분화까지 겹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Status Gunung Semeru pada saat ini masih di level 2 waspada. Jadi artinya dari level ini kita memang untuk masyarakat selalu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어 화산 폭발과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다. 1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토 전역에 활화산 120여 개가 분포돼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우리 정부 주최로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기술과 의료 역량 강화를 주제로 하는 이번 회의는 오늘 저녁 개회식을 시작으로 내일까지 화상회의로 진행됩니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 특별위원회 회원국 155개국 가운데 76개국 장차관급 고위 인사들이 화상연설을 통해 유엔 평화유지 활동 개선을 위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행사 둘째 날인 내일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특별연설을 진행합니다. 이란이 핵합의 복원 회담과 관련해서 자신들이 제안한 합의 초안의 틀 안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사이드 하티브자데 외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제안한 합의 초안은 충분히 논의할 만하며 서방의 유연하지 못한 태도 때문에 협상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서방에 제안한 합의 초안과 관련해서 미국과 독일 등 서방 국가들은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란 핵합의는 미국 등 주요 6개국이 2015년 이란과 체결한 것으로 이란이 핵무기 개발 노력을 중단하는 대가로 대이란 경제 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큰 눈이 내린다는 절기 대설이지만 절기와는 다르게 내륙 지역에는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온도 크게 올라서 초봄 같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3.5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3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점차 비나 눈구름이 발달해서 영향을 주겠는데요. 오늘 밤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최고 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큰 추위는 없지만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3.5도, 광주 3.6도, 대구는 2도로 대부분 영상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이 13도, 부산 16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3에서 8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대체로 맑고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불청객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오늘도 대기 정체로 인해서 수도권과 충청, 대구 지역은 대기질이 종일 탁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에는 KF80 이상의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고 치명률이 감소했지만 한국만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과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는 방역 완화 선포 이후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한국만 1.5% 수준으로 치명률이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돌파 감염과 병상 부족을 원인으로 꼽으며 정부가 준비되지 않은 일상 회복을 밀어붙인 결과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르면 내일부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상향됩니다. 앞으로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만약 3년 보유, 2년 거주한 주택을 팔아 양도 차익이 8억 원이 났다면 세부담은 4천만 원 넘게 줄게 됩니다. 보유 거주 기간이 짧고 비싼 집일수록 양도세 감면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산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사장단 인사를 대폭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와 가전, 모바일 사업 부분을 담당하는 삼성전자 대표이사 3명을 모두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출장 귀국길에서 위기론을 언급한 만큼 조직 쇄신을 지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비자가 만료됐는데도 코로나19로 출국길이 막혀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외국인이 13,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출국 유예를 허용했지만 정작 취업도 건강보험 적용도 받지 못해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올해 교보문고에서는 경제경영 분야 책이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설이나 인문학을 제치고 경제 분야가 1위를 한 것은 교보문고 개점 이후 41년 만에 처음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주식과 비트코인 관련 재테크 소설을 찾는 3040 독자들이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주간 브리핑 차정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00명대로 예상되고 오미크론 확진자 역시 하루 동안 12명이 더 늘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위험도 매우 높은 우려 속에 이번 주 하루 확진자가 많게는 7,000명대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등장에 세계 각국이 강력한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은 사기업까지 접종 의무화를 지시했고 이탈리아도 규제가 강화된 슈퍼 그린 패스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도 단계적 일상 회복이 잠시 멈추면서 자영업자들의 걱정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 확진자가 1,300명에 이르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비롯한 핵심 4인방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에 적극적이었던 정영학 회계사만 혐의를 인정해서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대학이나 기업의 원격 저장 장치가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공격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YTN이 단독 보도합니다. 실종 신고된 한 여성이 승용차 트렁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살해 용의자는 시신 6일을 도운 공범까지 살해해서 야산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모두 3,5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밤 9시 전국 집계인 3,887명보다 329명이 적고 일주일 전인 지난달 29일 같은 시간에 2,641명보다는 917명이 많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조금 더 늘어서 4,000명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에서도 단계적 일상 회복이 잠시 멈췄습니다. 겨우 숨통이 트였던 자영업자들은 다시 한숨을 내쉬고 있지만 비수도권도 확진자가 1,300명에 이르면서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가장 번화한 동성로. 지난 주만 해도 젊은이들로 북적이던 골목이 한순간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방역 조치가 다시 강화되면서 비수도권에서도 이제 사적 모임은 8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식당과 카페도 방역 패스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다시 깊어졌습니다. 이제 경기가 잠깐 회복되는 것 같아가지고 작은 희망을 살렸는데 그 작은 희망조차 불씨가 꺼지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 자체가 다 걱정할 것 같습니다. 일상 회복을 잠시 중단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146명으로 이틀 연속 1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1차 대유행 막바지인 지난해 3월 초 이후 가장 많습니다. 경북 지역도 병원과 미인가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181명이 확진돼 하루 최다 환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중소도시에서도 신규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비수도권에서만 1,3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중순까지는 일평균 3명 미만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최근 일주일간 평균 28명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산세에 제동을 건 뒤 일상 회복을 이어갈지 판단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당분간 상황을 되돌리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델타에 이어 오미크론 변이도 수도권을 넘어 지역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방역 당국은 지금의 유행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패스 참여와 함께 방역 기본 수칙 준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가 하루 만에 12명이 추가되면서 모두 24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인천이 가장 많지만 충북에서 70대 여성이 감염된 데 이어서 서울에서도 감염 의심자가 나오며 전국 확산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학교 곳곳에 소독액을 뿌리며 방역이 한창입니다. 경기 안산의 중학생 한 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자 학교는 수업을 원격으로 돌리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증상이 없던 사흘 동안 등교해 같은 반 학생들은 모두 검사한 뒤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학생도 오미크론 확산 고리로 꼽히는 인천 미추홀구 교회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검사 해가지고 이제 양성이 나왔었고 재택 치료하다가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로 해가지고 통보가 왔죠. 오미크론 변이 국내 확산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일 첫 확인 뒤 닷새 동안 12명이던 감염자 수는 하루 만에 12명이 늘며 2배로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교회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인천이 19명으로 가장 많지만 경기 2명에 충북 진천에선 70대 여성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2명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입국자로 검역 단계에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선 인천 미추홀구 교회에 다녀온 대학생 3명이 감염 의심자로 분류됐는데 조만간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은 역학조사 속도가 늦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 감염은 현실적으로는 아마 막기는 어려워 보이고 며칠 더 지나게 되면 이제 처음에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파악 중인 오미크론 변이 밀접 접촉자는 600명 규모. 지난달 28일 인천 미추홀구 예배 참석자나 항공기 탑승객인데 다른 시간 예배 참석자 등까지 더하면 추적 대상은 1,300여 명으로 늘어납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언제 폭발적으로 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밀접 접촉자에서 아직 잠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타 지역 확산 가능성은 열어두고 저희들이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천 한 교회의 집단 발생에서 전국적인 지역사회 연쇄 감염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남아공을 방문한 2명이 검역 단계에서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은 그들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러시아에서도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자 2명이 처음으로 보고됐다고 러시아 보건당국이 현지 시간 6일 밝혔습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보건위생검역당국인 소비자권리보호복지감독청은 이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입국한 후 첫날에 격리소에서 받은 PCR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2명에게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감독청은 남아공에서 들어온 입국자 가운데 모두 10명이 PCR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다른 입국자들의 변이 감염에 대한 분석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콩의 호텔에서 복도를 사이에 두고 격리돼 있던 두 여행객이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에 잇따라 감염된 것과 관련해 공기 전파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홍콩대 연구진이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홍콩대 연구진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신종 감염병에 게재한 논문에서 호텔 CCTV 영상을 보면 두 사람 중 누구도 방을 떠나지 않았고 어떤 접촉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음식을 받거나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각자의 방문이 열렸을 때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크루즈선에서 승객과 승무원 최소 1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CNN과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유명 크루즈선사인 노르웨지언 소유의 브레이크 어웨이호에서 최소 1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승객과 승무원만 승선했지만 돌파 감염이 발생한 겁니다. 이 회사는 확진자가 확인된 지난 4일 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확진자는 격리했지만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이 많은 지역이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 지역보다 코로나19 사망률이 거의 3배나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공영라디오 NPR은 현지 시각 6일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통계를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 대선 때 트럼프에게 최소 60% 이상 찬성표를 던진 카운티 거주자 사망률이 바이든에게 60% 이상 투표한 거주지보다 코로나19 사망률이 2.7배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석은 카운티 3,000여 곳에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통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으로 세계 각국이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는 4기업에도 백신을 꼭 맞도록 했고 이탈리아는 백신 미접종자 규제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뉴욕에도 왔고 전염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인다며 백신 의무화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This is how we put health and safety first, by ensuring that there is a vaccine mandate that reaches everyone universally in the private sector. 오는 27일부터 미국 최초로 모든 민간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이런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5세에서 11세 어린이도 식당, 공연장, 체육관에 입장하려면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인의 경우 지금까지 1회차 접종만 하면 식당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오는 27일부터는 기준이 2회 이상 접종으로 강화됩니다. 오미크론 변이라는 새로운 요인이 생겼고 추운 날씨와 연말 휴가철 모임이라는 변수도 있다면서 뉴욕시는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 타격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규제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안전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내 공공장소 출입을 제한하는 슈퍼 그린패스 제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거나 바이러스 감염 후 회복해 항체를 보유한 사람이 아니면 실내 음식점과 술집, 영화관, 오페라 극장, 콘서트장, 나이트클럽, 축구 경기장 등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Oggi in applicazione a quello che è appunto la normativa vigente si sta effettuando un controllo nei principali luoghi del trasporto pubblico locale. 이들 공공장소의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통한 음성 확인증은 더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 그린패스 제도의 기준을 더 엄격히 했다는 점에서 슈퍼 그린패스로 명명됐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조동현 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사퇴로 곤욕을 치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이 직접 민주당의 인재를 추천하는 국민추천 국가인재 온라인 사이트를 공개했습니다. 국민이 해당 사이트를 접속해서 추천 사유와 추천하는 사람 등을 입력하면 민주당은 개인 동의와 사실 확인 등을 거쳐 해당 인재를 선발할지 검토합니다. 선발된 인물은 이 후보와 함께 국민선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국민소통과 정책 제안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기본사회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교수는 SNS를 통해서 선대위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 선생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고자 한다며 위원장직 사퇴에 대한 어떠한 억측도 사양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교수는 이 후보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지지해서 기본소득 전도사로도 불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의 일부 무혐의 처분을 비판하는 댓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 김건희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 일부 불기소라는 기사에 달린 댓글을 캡처해서 공유했습니다. 댓글 작성자는 코바나 콘텐츠, 도이치모터스, 양평개발, 잔고 증명 위조, 이게 윤가네가 아니라 조국 가족이나 이재명 가족이었다면 검찰과 기레기들은 어떻게 했을까라고 썼습니다. 이는 검찰 수사의 미진함과 언론 보도가 이 후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서민 무주택자들과 함께 주거 정책을 논의하는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후 서울 마포에서 청약제도 간담회를 열고 무주택자들과 현행 주거 정책에 대한 불만과 개선 의견 등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금융경제 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서 경제 정책에 대한 의견도 제시합니다. 이 후보는 또 오후에는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전국 시도당 위원장단과 연석회의를 가진 뒤 저녁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유권자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내에서 이견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권 교체라는 목표를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선대위 출범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이 서로 인사를 나누지 않은 모습이 포착됐다는 말에 선입견을 갖고 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선에서 경쟁했던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출범식에 불참한 데 대해서는 모두 밖에서 응원해 주리라고 기대한다면서 두 캠프에 있던 인사들을 선대위 실무자로 영입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자신은 윤 후보를 당선시키자는 목표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TV조선 인터뷰에서 세대차로 인한 갈등이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별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국민 지지도로 봐서 끝까지 갈 수 있을까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선대위 추가 인선과 관련해선 금태섭 전 의원은 오늘쯤 발령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윤희숙 전 의원도 어느 기능이든 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의혹이 여권에서 만들어낸 거짓이라면서 신속한 수사 종결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 최지연 수석 부대변인은 검찰이 1년 8개월 넘게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수사해 관계자들을 기소했지만 김건희 씨 관련 증언이나 증거는 나온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관련성이 있었다면 추미애 박범계 장관의 법무부나 검찰이 가만히 있었을 리 없는데도 민주당이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채 수사하라는 공세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대위 공식 출범 뒤 처음으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합니다. 윤 후보는 오늘 오전 9시 국회 본청에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선거 일정과 선대위 세부 인선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어 오전 11시엔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서울 서부 스마일센터를 찾습니다. 직접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 후보는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과 보호 현황 등을 듣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오후 2시엔 서울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방문하고 저녁 9시엔 서울 홍익자율방범대와 동행순찰에 나섭니다. 최근 인천 흉기난동 부실 대응과 서울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연이은 강력범죄 발생 상황을 반영하고 조카 살인사건을 변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른바 쪼개기 회식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해서 논란을 빚은 검찰의 대장동 전담수사팀이 회식 당일에 11명이 참석하는 2차 술자리도 가졌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서초구청은 지난달 4일 대장동 수사팀원 11명이 서초구에 있는 주점에서 2차 모임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참석자에겐 과태료 10만 원씩, 해당 술집에는 과태료 150만 원과 운영 중단 10일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서초구는 앞서 1차 회식 참석자 15명과 식당에도 같은 행정처분을 통보했습니다. 대장동 수사팀은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지난달 4일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당시 수도권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인 10명을 넘겨 저녁 회식을 한 걸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회식 다음 날부터 수사팀에는 수사를 총괄하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7명이 잇따라 코로나19에 확진돼 수사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관계자들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3명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유 전 본부장만 출석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남 변호사 측 변호인은 수사 기록 열람을 하지 못했다며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보류했지만 정영학 회계사 측 변호인만 대체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기업들도 사내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다시 늘리고 준비했던 송년회는 밀키트로 대체하는 곳도 있습니다. 도돌이표 방역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새해 경영 행보도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기업들은 부서별 송년 모임을 통해서 팀워크를 다지며 새해 사업 계획을 다듬어 왔습니다. 하지만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까지 나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대부분의 기업 사정이 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출입구부터 긴장감이 흐르고 사내 방역 지침이 당국의 특별 조치에 맞춰 대폭 강화됐습니다. 기업들은 집단 감염 우려가 큰 사내 시설 운영을 중지하는 등 단계적인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저희는 재택근무를 30% 이상 필수로 전환하고 회의는 화상회의, 불가피한 출장의 금지, 사적 모임 자제 등 방역 지침을 강화해 시행 중입니다. 이 회사는 준비해온 연말 행사가 차질을 빚자 식재료와 양념 등으로 구성된 식품인 밀키트를 직원에게 보내서 온라인 송년 모임을 계획 중입니다. 저희가 연말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회식을 되게 많이 기다리시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회식도 취소되고 다들 너무 아쉬워하셔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오미크론 등으로 인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새해 경영 행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임원 인사를 곧 단행한 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영향과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 물리비 상승 등 대외 환경을 집중 점검하고 사업 전략을 재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법인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도 당초 계획과는 달리 온라인으로 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원 인사를 끝낸 LG와 SK그룹 등 다른 기업들도 삼성과 비슷합니다. 코앞에 닥친 고물가와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 외에 오미크론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등 사중고의 대변수 먹구름 때문입니다.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 변수가 상수로 되면서 기업들의 새해 계획이 안개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지난달 미국 출장을 다녀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번엔 중동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이 부회장은 어젯밤 10시쯤 김포공항에서 전세기 편으로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출장 목적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목요일에 돌아온다고만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출장에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찾아 단절됐던 글로벌 네트워크를 복원하고 신사업 기회 등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선 운항 재개를 준비하던 항공업계가 오미크론 등장으로 운항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수익 개선을 노리고 있던 상황에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저비용 항공사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여행을 가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던 김포공항이 평소보다 비교적 한산한 모습입니다. 위드 코로나 때 많았잖아요. 그때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적어졌어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한숨 돌리나 싶었던 항공업계가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직격탄을 맞게 된 겁니다. 당장 국내선부터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내선 운항 편수는 11월 첫째 주보다 많았지만 이용객 수는 10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특히 저비용 항공사 LCC는 화물 운송 비중이 작아서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국내선 취소가 이어지고 있고 예약 속도도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국제선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인터넷 카페에는 슬슬 해외여행 갈 채비를 하던 여행객을 중심으로 항공편 취소를 걱정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선이 좀 막히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또 언제 잡힐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또 길어질지 몰라서 그런 점이 좀 많이 답답한 것 같아요. 오미크론 여파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다 보니 항공사들도 기약 없이 상황을 지켜볼 뿐입니다. 제주항공과 티웨이, 진에어 등 주요 LCC들은 이미 국제선 운항을 일부 축소하거나 재개 일정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23일에 괌 노선 운항 재개 예정이었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격리 조치가 시행되면서 우선은 운항 일정을 1월 말로 연기한 상황이고요. 국제선은 당분간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미 3분기 수백억 원대 적자에 이어 4분기에도 막대한 손실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의 70% 이상이 여객 수요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 문제는 LCC 회복에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비상을 꿈꿨던 국제선 여객 사업. 오미크론이란 먹구름이 들이우면서 올해도 연말 특수는 포기한 채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실종 신고된 50대 여성을 살해해 차량 트렁크에 유기하고 공범까지 살해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건물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력범죄를 의심해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튿날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고 1시간 뒤 수인 분당선 인하대역 인근에서 차량 트렁크에 있던 B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범도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의 공범 B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 B씨의 카드를 훔쳐서 현금 수백만 원을 인출한 기록을 확인하고 금전적인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경기도 광주시 추월읍에 있는 광주 1터널에서 동시다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터널 입구에서 차량 석 대가 부딪혔고 터널 중간에서 석 대, 출구 부근에서 넉 대가 각각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를 수습하는 동안 1시간 반가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퇴근길에 차량이 밀리던 중 전방 보조위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집에서 흔히 쓰는 IP 카메라나 공유기 같은 네트워크 제품들이 해킹에 노출된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학이나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원격 저장 장치도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됐던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15일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온 권고문입니다. 나스 장비를 사용 중인 기관 IP가 외부 해킹 공격에 악용됐다며 보안 강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원격 저장 장치로도 불리는 나스 장비는 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자료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시스템 장비입니다. 최근 이런 원격 저장 장치를 사용해 연구나 특허, 업무 자료를 공유하는 대학과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내부 자료가 주로 담긴 나스 장비가 최근 해커들의 공격 목표가 됐습니다. 국정원도 지난달 초 국내 한 업체가 생산한 나스 장비가 해외 기관 대상 해킹 공격에 동원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해커들은 나스 장비에 접속해 관리자 권한을 빼앗은 뒤 장비를 숙주 삼아 해외 기관 서버를 공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비가 출고될 때 설정된 기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던 기기가 주요 목표가 됐습니다. 국정원이 해당 업체가 생산한 나스 장비 3만여 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4천여 대 정도가 초기 설정 값을 바꾸지 않아 해킹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취약점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이 쓸 때 최초 사용을 할 때는 관리자 비밀번호를 반드시 변경하고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해킹당한 장비는 암호화폐 채굴이나 악성 코드 유포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경유지로 이용해서 다른 곳을 공격하는 그런 공격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기업이나 대학이 이렇게 사용했던 이 정보들이 고스란히 해커의 손에 넘겨가는. 국정원은 사태를 파악한 이후 각 대학과 기관에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는 권고문을 보냈습니다. 제조사와도 접촉해 초기 접속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으면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조사와 관계없이 같은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약점이 존재한다면 패치를 해서 자기의 취약점이 존재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보호 조치들이 필요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서비스 제공자들이 지키게끔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월패드와 공유기 등 생활 속 네트워크 장비에서부터 연구 특허 자료를 보관하는 나스 장비에 이르기까지 일상을 편리하게 만드는 장비들이 많아진 만큼 해킹에 노출될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어 보안에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태양광 패널의 결함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CNBC 방송은 현지 시각 6일 테슬라가 태양광 패널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을 수년 동안 주주들과 대중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돼 증권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위원회가 내부 고발자인 테슬라 전직 간부 스티븐 행키스에게 보낸 정보 공개 요청 관련 답변 소환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9월 보낸 답변 서한에서 내부 고발과 관련한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면서도 이것이 테슬라가 불법을 저질렀음을 시사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에서 응급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시스템이 개발돼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환자 정보를 앱에 입력하면 병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막상 구급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뭔지 이상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소방본부가 충남대병원과 개발한 실시간 병원 정보 공유 시스템입니다. 119 구급대원이 환자의 혈압과 체온, 주요 증상을 휴대전화 앱에 입력하자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병상 정보들이 안내됩니다. 심정지 환자를 위한 소생실부터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위한 격리병상까지 남아있는 병상 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소방본부는 응급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이송 지침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119 구급대원이 코로나19 의심 환자나 중증 환자를 구급차에 태우고 병원을 찾아 헤매거나 장시간 병원에서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대전 지역에서 55분의 대기 시간이 발생을 했고,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병원을 선정하는 시간 20분 정도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실제 구급 현장에서 119 구급대원들이 앱을 사용해 본 결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중증 환자의 경우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하는 동안 119 상황실에서 병원을 알아보고 무전으로 전달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급대원들이 정신없이 환자 응급처치를 하면서 동시에 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 이제 다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여력이 안 되는데 이걸 쓰라고 하니까 불편한 점이 있고요. 큰 문제점은 중증 환자 이렇게 있는데 그걸 쓰라고 하면은 제가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병상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앱 사용 이점이 크지 않다는 경험담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용이 된다고 거기 앱에는 나와 있어서 짠 가보면은 그 병원에서는 환자의 상태에 어떤 사유를 들어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 앱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입력하는 게 불가능하고 좀 난감하죠. 이 시간만 들이고 다시 병원 알아봐야 되고 이러니까. 더욱이 응급 환자 이송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떠맡게 될 거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이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무전으로 해서 상황실에 전달을 하고 상황실에서 앱 구동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속하게 이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신속한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해 개발된 실시간 병원 정보 공유 앱. 구급 현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 활동에 집중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경고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영국과 호주 등 다른 서방 국가가 동참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했습니다. 선수단을 파견하지만 개회식과 폐회식 등 행사에 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사절단은 보내지 않기로 한 겁니다.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과 홍콩 등 개선 조짐이 없는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경고인 셈입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not send any diplomatic or official representation to the Beijing 2022 Winter Olympics and Paralympic Games, given the PRC's ongoing genocid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in Xinjiang and other human rights abuses. 사키 대변인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4년 동안 준비한 선수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어서 선수단 파견은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올림픽 자체를 아예 보이콧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I don't think that we felt it was the right step to penalize athletes who have been training, preparing for this moment, and we felt that we could send a clear message by not sending an official U.S. delegation. 이에 따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의 동참도 이어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영국, 캐나다, 호주가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 출범부터 준비해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이틀 뒤 개최됩니다. 이 행사도 중국에 대한 견제를 염두에 둔 것이어서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과 맞물려 중국의 반발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최근 우리 업계가 요소수 사태로 큰 홍역을 치렀는데 중국이 전략 광물인 희토류를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희토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세계 최대의 희토류 생산 국유 기업을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본격화하던 지난 2019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희토류 공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85%를 차지하는 점을 부각해 미국을 압박하려는 행보였습니다. 이후 중국은 희토류 기업들을 대형 국유 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세계의 국유 기업을 통폐합한 세계 최대의 중국 희토류 기업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희토류 기업을 대형화해 품질도 높이고 가격에 대한 통제력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싸움에서 전략 자원인 희토류의 무기화 준비에 나선 거나 다름없습니다. 对于我们维护产业链供应链的稳定，加快培育具有全球竞争力的世界一流企业有着重要的意义。 희토류는 전기 자동차, 전투기,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을 위한 부품 제조에 필수적인 광물입니다.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 기술 제재를 받는 중국으로서는 중요한 맞대응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도 희토류 채굴에 뛰어들기는 했지만 최종 가공은 중국이 장악해 취약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중요 희토류인 영구자석의 경우 86%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다른 희토류도 대부분 중국 또는 일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전문가는 희소 자원인 희토류가 아직 배춧값 정도에 팔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희토류 수입 국가들에는 가격을 올리겠다는 경고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지난 10월 IT에서 갱단에 납치된 미국 선교단 중 3명이 추가로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랍자들이 속한 미국 오하이오주 소재 기독교 단체는 현지 시각 6일 웹사이트를 통해서 전날 밤 인질 3명이 더 석방됐다며 모두 안전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풀려난 이들의 신원과 석방 상황 등은 공개할 수 없다며 나머지 인질들도 풀려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인 16명, 캐나다인 1명으로 이루어진 선교단은 앞서 지난 10월 16일 IT 수도 포르토프랭스 외곽 크루아데부케 고아원을 방문하고 오던 길에 납치됐습니다. 네,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 파산 위기가 중국 경제 불안감을 들이우고 있는 가운데 리커창 중국 총리는 중국은 단기적 경제 파동을 다룰 수 있다며 개혁 개방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리 총리는 6일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 등의 수장과 영상으로 진행한 제6차 1+6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리 총리의 이런 발언은 헝다 사태 파급력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완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리 총리는 중국의 개혁 개방은 계속 전진할 것이라며 중국은 단기적 경제적 파동 등을 다룰 수 있으며 견고하고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는 회복력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절기 대설인 오늘은 큰 눈이 내린다는 뜻과 함께 한겨울을 알리는 날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눈 걱정도 추위 걱정도 없겠습니다. 어제와 비교해 아침과 낮 기온이 모두 오르면서 3월 초봄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대기가 정체하면서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오늘 하늘 표정은 맑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만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최고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산간에서는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부분 영상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이 3.2도, 대구는 1.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이맘때 기온을 5에서 8도가량 크게 웃돌겠는데요. 서울과 대전의 낮 기온이 13도, 대구 14도, 부산은 16도가 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예년보다 포근한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오늘 발표되는 코로나19 확진자도 4,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 확진자가 최대 7,000명까지 증가할 거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전국의 유행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3,558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정에 집계를 마감하고 나면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 규모는 4,000명대 초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86.6%로 하루 전보다 1.1%포인트 증가했는데 특히 인천은 93.7%로 포화 상태입니다.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사람도 982명에 이릅니다. 호흡곤란이 있어서 입원을 통해서 치료나 아니면 검사가 좀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병상 배정이 지연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중증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60살 이상 연령군 주간 확진자 수는 지난달 첫 주에 비해 2.5배나 증가했고 전체 확진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 역시 35% 이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최근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도 급증 양상을 보였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1.1 이상을 유지하면서 확산세를 잡는 데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의료 역량 대비 환자 발생 비율은 수도권이 111.2%, 비수도권은 49.8%로 나타났습니다. 111.2%라고 하는 쪽은 우리 그 중환자 대응 능력이 수도권에서는 이미 모두 찼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주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를 전국 단위와 수도권은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 비수도권은 중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며 의료 역량이 한계에 봉착했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유입된 비상 상황에서 정부는 앞으로 4주간을 특별 방역 강화 기간으로 정하면서 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백신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미크론 변이는 발생 보고 일주일 만에 세계 각국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고 엄격한 검역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어제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검역 현장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해외 입국 과정에서부터 검역망을 보강해서 국내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어렵게 시작한 일상 회복의 시계를 되돌릴 수 없다며 방역의 1차 관문인 인천공항부터 어떤 바이러스 유입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들의 증상은 대부분 경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브리핑에서 다행히 오미크론 변이 관련 확진자들의 건강 상태는 현재까지 안정적이고 경미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 정도를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상황을 볼 때 오미크론 전파 속도는 델타를 훨씬 능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남아공에선 이미 우세종이고 유럽과 미국,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이 델타를 대체해서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까지 방역 패스를 확대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논란이 거셉니다. 하지만 정부는 내정대로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는 뜻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방역 패스를 다시 한번 결사 반대합니다. 한 고등학생이 작성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청원인은 돌파 감염 사례도 많고 사망과 부작용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들의 불이익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소년까지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방역 패스는 부당한 차별이 아닌 공동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접종은 더 이상 선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 학부모님, 청소년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현재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 10명 가운데 3명만 백신 접종을 마쳤는데 그나마 고등학교 1, 2학년은 64.8%가 접종을 마쳤지만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생은 14%대에 그칩니다.
지난주 10만 명당 코로나19 발생률이 12세에서 15세는 12.4명, 16세에서 17세는 6명으로 2배 차이를 보이며 예방 접종 효과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백신 접종은 우리 청소년 자신과 또 그 가족,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으로 정부는 학생, 학부모님께 적극적인 백신 접종 참여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게다가 최근 2주간 확진된 소아청소년의 99%가 백신 미접종자이거나 접종 미완료자였습니다. 다른 시설보다 학원에 방역 패스를 도입하기로 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학습권 침해 논란 속에서도 내년 2월로 예정된 청소년 방역 패스 도입 연기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감염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고 앞으로 약 8주의 여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 시기를 내년 2월 1일보다 더 늦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코로나19 하루 평균 학생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교육당국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학교 방문 백신 접종에 대한 수요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영국 정부 자문단이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가 예측 가능한 주기적 유행병 수준으로 정착하는데 최소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고 영국 더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자문단은 이에 따라 백신 접종을 반복적으로 해야 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이 얼마나 필요할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런 결론은 코로나19의 과학적 모델링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것이며 오미크론이 출현하기 전의 조사여서 오미크론 변수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크루즈선에서 승객과 승무원 최소 1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CNN과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유명 크루즈 선사인 노르웨지언 소유의 브레이크 어웨이호에서 최소 1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약 3,200명을 태우고 지난달 28일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항을 출항한 이 배는 벨리즈와 온두라스, 멕시코를 거쳐 현지 시간 5일 귀향했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 정책을 다시 비판했습니다. 방역에 따른 부담과 피해는 개인들이 졌는데 정부 지원은 쥐꼬리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겐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만났습니다. 생계 유지마저 버겁다는 자영업자들 한탄에 이 후보는 그래프까지 동원해 작심한 듯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진 건 정부가 현금성 지원에 인색해 개인이 부담을 떠안은 탓이라며 K방역은 국민 희생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었느냐. 이거 정말 쥐꼬리입니다, 쥐꼬리.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죠. 다른 나라들은 돈이 나와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에선 피해를 보상할 전폭적 지원이 이루어질 거라며 차별화를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되면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의 의무를 개인에게 떠넘겨가지고 개인의 빚을 늘리고 개인을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윤석열 후보를 향해선 더 날카로운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소상공인 50조 원 지원을 공약한 윤 후보가 당장 지원책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이어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 무마 의혹은 혐의점이 명백하다며 특검을 거부하면 범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측이 그랬지 않습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제가 그 말씀 또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윤석열 후보가 범인일 수 있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이 주문한 개혁 입법안의 당론 채택이 의원총회에서 대체로 보류된 데 대해선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하고 면책 특권 제한 여부 등은 합의 가능한 것들부터 의견을 모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서민 무주택자들과 함께 주거 정책을 논의하는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후 서울 마포에서 청약제도 간담회를 열고 현행 주거 정책에 대한 불만과 개선 의견 등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금융경제 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경제 정책에 대한 의견도 제시합니다. 이 후보는 또 오후에는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전국 시도당 위원장단과 연석회의를 가진 뒤 저녁에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유권자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진통 끝에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당 안팎의 인사를 영입하면서 조직을 정비한 윤석열 후보는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를 향해선 방역과 부동산에서 모두 실패했다면서 민주당 정부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윤석열 선거대책위원회가 후보 선출 한 달여 만에 본격 출범했습니다. 윤 후보는 공정이 상식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윤석열표 공정으로 기본을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의 방역과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거센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지겹도록 역겨운 이 위선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내년 대선에서 진다면 이어질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도 패배할 거라며 정권 교체라는 목표 아래 모두가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지지 기반 확장을 위한 당 혁신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당의 혁신으로 중도와 합리적 진보로 지지 기반을 확장해서 이들을 대통령 선거 승리의 핵심 주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선대위원장들 역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권 교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를 자신들의 어설픈 이념을 실현하는 연구실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습니다. 정책적 고민은 깊이가 얕고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정면으로 비판할 용기조차 없는 나약한 후보입니다. 선대위 출범에 맞춰 조직 구성도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홍준표 캠프와 유승민 캠프에서 뛰었던 인사들을 영입하며 원팀 정신을 부각했고 금태섭, 윤희숙 전 의원을 영입해 중도 실용 기조도 더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빈곤과의 전쟁을 가장 중요한 정책 기조로 꼽은 윤석열 후보. 조만간 비전 발표회를 열어 정책 행보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묵은 갈등을 풀어내고 대규모 선대위에 닻을 올린 윤석열 후보. 정책과 공약을 가다듬는 한편 삶의 현장으로 가는 민생 행보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공식 출범 뒤 처음으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합니다. 윤 후보는 오늘 오전 9시 국회 본청에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이준석 상임 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선거 일정과 선대위 세부 인선 등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이어 오전 11시엔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서울 서부 스마일센터를 찾습니다. 직접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 후보는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과 보호 현황 등을 듣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오후 2시에는 서울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방문하고 저녁 9시엔 서울 홍익 자율방범대와 동행순찰에 나섭니다. 최근 인천 흉기난동 부실 대응과 서울 스토킹 살인 등 연이은 강력범죄 발생 상황을 반영하고 조카 살인 사건을 변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3지대 후보들도 공조를 시작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만나 결선 투표제 도입의 뜻을 모으고 양당 후보들에겐 특검도 촉구했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창당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거대 양당 체제에 경종을 울리겠다며 처음으로 공식 회동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 양당 정치가 우리 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는 적폐다 이런 데 인식을 같이 했고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두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도입해 다당제를 구축하는 등 선거제를 개혁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두 후보는
결선 투표제 도입에 뜻을 같이하며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해나갈 것이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향해 동시특검도 촉구했는데 상설특검으로 하되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추천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확실한 방법은 상설특검을 하되 상설특검에 있어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기득권 양당은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추천과 관련해서는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방안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앉은 모습이 화면에 잡히는 것은 거부했고 제3지대 단일화 논의를 했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없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5개 시도당 요건을 충족해 새로운 물결 정식 창당을 앞두고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역시 단일화에는 회의적입니다. 다만 심상정, 안철수 후보와 마찬가지로 거대 양당 후보를 싸잡아 비판하는 데는 궤를 같이 했습니다. 지금이 뭐 조선시대인가요? 미천한 출신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지 않는다면은 훌륭한 정책 또는 전문가 식별할 눈도 없을 겁니다. 제3지대 후보들이 공약을 내놓으며 활발히 선거운동을 이어가곤 있지만 세 사람의 지지율은 여전히 바닥에 머무는 상황입니다. 제3지대 후보들이 단일화를 경계하면서도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건 낮은 지지율에 따른 위기감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연대가 대선 구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대장동 윗선 로비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이미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이른바 핵심 4인방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녹취록 등을 제출하며 적극 협조했던 정영학 회계사만 혐의를 인정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9월 말 검찰 대장동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2달여 만에 법정 다툼이 시작된 겁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기일이었지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유일하게 법정에 나왔습니다. 구속 상태로 하늘색 수의를 입고 나온 유 전 본부장에게 재판부가 발언 기회를 주기도 했지만 유 전 본부장은 변호인과 협의해 진술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측 역시 아직 수사 기록을 열람조차 못했다며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은 나중에 밝히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정영학 회계사 측은 다른 피고인들과 입장이 달라 낙인 찍힐까 두려움이 있다면서도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의 진실이 드러나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는데 앞으로 재판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인물들이 녹취록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직 저희가 기록을 못 본 상태니까 오늘 답변 드릴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사실 녹취록 얘기가 있었는데요. 녹취록을 다들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신빙성을요. 네, 죄송해요. 첫 재판이 40분 만에 끝난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24일 한 차례 더 준비 기일을 열어 향후 증거조사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날 김만배 씨 측은 검토해야 할 자료가 방대한데 검찰이 기소 이후에도 계속 소환 조사를 해 어려움이 있었다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의 이득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그만큼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 10월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배임 액수가 1,800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은 배임 공범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한은 내년 4월로 그 전에 1심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네, 실종 신고된 한 여성이 이튿날 승용차 트렁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시신 6일을 놓은 공범까지 살해해서 야산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인천 용현동의 노상주차장. 길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 사이로 경찰차들이 진입합니다.
지난 5일 저녁 7시 반쯤 이곳에 주차돼 있던 검정색 승용차 트렁크 안에서 50대 여성 A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차 이렇게 왔었다고. 여기에? 네. 그리고 지리지안이 많이 왔었다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했고. A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반쯤 남편이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마지막으로 본 뒤 사라졌고 A씨의 딸이 이튿날 오후 7시 10분쯤 엄마가 특별한 이야기 없이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했습니다. 강력 범죄를 의심해 추적에 나선 경찰은 실종 신고 하루 만인 지난 5일 오후 6시 반쯤 인천 주안동의 모텔에서 용의자 50대 남성 B씨를 검거했습니다. B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건물에서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신을 유기하는 걸 도와준 후배도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야산에 매장돼 있던 40대 C씨의 시신도 발견했습니다. 나는 못 갔는데 여기 하나 아저씨 갔는데 그 중간에서 못 들어오게 하더래. 근데 어딘지는 잘 몰라. 경찰은 B씨가 피해자 A씨의 카드를 훔쳐 현금 수백만 원을 인출한 기록을 확인하고 금전적인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와 C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B씨를 상대로 피해자들과의 관계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종교 간 화합을 위해서 조만간 러시아 정교회 수장인 키릴 총대주교를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교황은 현지 시각 6일 키프로스 그리스 순방을 마치고 이탈리아 로마로 돌아오는 전용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교황은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키릴 총대주교와 만남을 고대한다며 다음 주 러시아 정교회 측 관계자가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바티칸에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핀란드에서 만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확신하기 어렵다며 러시아에 갈 준비도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교황은 2016년 쿠바에서 키릴 총대주교와 얼굴을 마주한 바 있으며 이는 기독교가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로 갈라진 1054년 대분열 이후 첫 만남으로 기록됐습니다. 당시 두 지도자는 종교적 통합 단합을 향해서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지만 이후 눈에 띄는 진전은 없었습니다. 만약 로마 가톨릭 교회 수장인 교황이 러시아를 방문한다면 이 또한 대분열 이후 처음인 역사적 사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지역민에게 설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 이승호 강진 군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군수에 대한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군수 등 20여 명은 올해 초 설을 앞두고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 등 800여 명에게 과일 선물 3,500만 원어치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전남경찰청은 강진군청 군수실과 비서실, 군수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은 큰 눈이 내린다는 절기 대설인데요. 절기답지 않게 오늘 내륙 지역에서는 눈 대신 종일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3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더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점차 비나 눈구름이 발달해서 영향을 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최고 20mm의 비가 예상되고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큰 추위는 없지만 남부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3도, 광주 3.7도, 대구는 1.3도로 대부분 영상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이 13도, 부산 16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3에서 8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대체로 맑고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불청객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오늘도 대기 정체로 인해서 수도권과 충청, 대구 지역은 종일 대기질이 탁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호흡기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고 치명률이 감소했지만 한국만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과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는 방역 완화 선포 이후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한국만 1.5% 수준으로 치명률이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돌파 감염과 병상 부족을 원인으로 꼽으며 정부가 준비되지 않은 일상 회복을 밀어붙인 결과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르면 내일부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상향됩니다. 앞으로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만약 3년 보유, 2년 거주한 주택을 팔아 양도 차익이 8억 원이 났다면 세부담은 4천만 원 넘게 줄게 됩니다. 보유 거주 기간이 짧고 비싼 집일수록 양도세 감면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산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사장단 인사를 대폭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와 가전, 모바일 사업 부분을 담당하는 삼성전자 대표이사 3명을 모두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출장 귀국길에서 위기론을 언급한 만큼 조직 쇄신을 지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비자가 만료됐는데도 코로나19로 출국길이 막혀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외국인이 13,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출국 유예를 허용했지만 정작 취업도 건강보험 적용도 받지 못해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올해 교보문고에서는 경제경영 분야 책이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설이나 인문학을 제치고 경제 분야가 1위를 한 것은 교보문고 개점 이후 41년 만에 처음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주식과 비트코인 관련 재테크 소설을 찾는 3040 독자들이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주간브리핑 차정윤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